안녕하세요. JJ 살롱입니다. 오늘은 너무도 유명한 작품이죠.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 속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또 문장을 먼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부엔디아 가문 남자의 마음속에는 신비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 가문의 역사는 끝없이 반복되는 하나의 톱니바퀴이며 그 축이 서서히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마모되지 않는다면 영원히 계속해서 회전하는 하나의 바퀴라는 사실을 한 세기에 걸친 카드점과 경험을 통해 배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작품 100년의 고독 읽어보셨나요? 제 생각엔 이 작품은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또 아직 안 읽지 않았더라도 제목만큼은 다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추측되는데요. 저는 이 작품이야말로 읽으신 분들에게는 이미 읽었다는 이유로,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안 읽었다는 이유로 문장 하나를 골라 소개하기가 참 어려운 작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문장의 기록 시리즈에서 어떤 작품들은 막연하게 제 마음속에서 어느 회차쯤 해야겠다 미리 생각하고 있는 작품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도 한 25회차쯤 해야지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근래 들어 이 작품의 서사와 제 안에서 오래 맴돌던 어떤 질문들이 맞물리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문득 이 작품을 떠올리게 되고, 또 그러다가 불쑥 반복되는 이름, 반복되는 고독이라는 썸네일을 제 머릿속에 타이핑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계획보다 빨리 이 마르케스를 당겨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25회차쯤에서 만날 작품을 좀 서두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전에 한번 밀란 쿤데라를 작품 농담 속 문장 하나로 무심히 스쳐갔다가 무언가 죄스러운 마음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다시 붙들었던 그런 회차가 되면 어쩌나 고민도 되었는데요. 아마 이 작품의 압도적인 규모 때문에 어느 회차로 들어가든 미진한 느낌은 항상 남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면하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스크립트를 쓰기 위해 막상 문장 아카이브를 열어보니 이 긴 작품에서 제가 적어둔 문장이 몇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적어둔 문장들도 뭐랄까, 좀처럼 단독으로 서지 않는 문장들, 좀 분리하기 힘든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들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알 것도 같았습니다. 이 작품은 문장들이 작품에서 떼어지기보다 작품 안에, 한 세계 안에 버무려져 있는 그런 문장들이다. 문장들이 마콘도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마치 덩굴처럼 얽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이 작품은 문장 단위에서조차 이미 소설 전체의 모습을 그려내고 구현하고 있구나. 그래서 소설의 주제와
내용과 문체 혹은 문장의 구성의 형태가 완전한 합의를 이루고 있구나 하는 어떤 소설 미학적 통일감 같은 것을 스크립트를 쓰려는 오늘에서야 제가 뒤늦게 보고 느낀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소설이 너무도 재밌기 때문에 이 소설을 읽었을 당시에는 그저 문체가 만연하고 서사가 문장을 따라 폭풍처럼 밀려드는구나 정도로만 느끼고 이런 부분은 보지 못하고 지나쳤을 것인데요. 정말 매번 느끼지만 한 작품이 고전이 된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수년이 지나 그 고전을 다시 돌아볼 때 제 시야 하나가 더 열리는 것을 경험할 때 확장감을 느끼는 동시에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가 아직 숱하게 남아있을 것만 같아서 그 미지의 영역에 대해 독자로서 무척 안타까운 감정과 감탄을 동시에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새로운 깨달음과는 별개로 이런 문장들 속에서 어떤 문장을 가져와야 하나 고민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오늘의 문장을 골랐는데요. 그러면서 이 문장이 쓰인 위치를 정확히 확인해 보기 위해 책을 꺼내 보았는데요. 책을 펼치자마자 무언가 툭 종이 하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보니 부엔디아 가문의 가계도 사본이었습니다. 그 가계도를 보니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제 독서 습관을 하나 먼저 말해보면요. 저는 소설을 읽을 때는 특히 어떤 작가의 책을 처음으로 접하는 최초 독서 때는 의도적으로 그 작품에 대해 아예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로 독서를 하려고 합니다. 책 앞 표지 날개에서도 제목과 작가 이름, 태어난 해, 출생국가 딱 이 네 가지만 보고 독서를 시작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제 눈이 아닌 다른 사람의 렌즈를 끼고 소설을 보게 될 것 같아 두렵기 때문인데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백년의 고독이라는 거대한 제목과 함께 콜롬비아 태생의 작가라는 정보만 가지고 책을 펼친 것인데요. 그렇게 소설의 첫 문장을 읽기도 전에 만난 것이 바로 이 부엔디아 가문의 가계도였습니다. 그때의 심정이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한번 현기증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보통 책을 볼 때 인물들의 이름을 굳이 외우거나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읽다 보면 맥락상 누가 누군지 자연스럽게 구별이 되잖아요. 그런데 소설이 시작되기도 전에 가계도를 먼저 펼쳐놓았다는 것은 뭔가 복잡한 지형이 있다는 것인데, 게다가 이름들을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뇌 구조로는 도저히 들어오지 않는 철자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 필라르 테르네라,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17명의 아우렐리아노, 뭐 이런 식으로 실성과 점선으로 본부인, 정부, 자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봐도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고 이름들도 다 비슷해 보이니까 이거 소설 복잡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대로 지나칠까 하다가 좀 정확하게 읽고 싶은 마음에 당시 이 부엔디아 가문의 가계도를 아예 복사를 해서 오려가지고 페이지에 끼워놓고 연필로 체크하면서 도입부를 들어갔던 기억. 그 기억이 이 가계도 복사본을 보니 떠오르더라고요. 헷갈리지 않으려고 제가 이름에 밑줄도 긋고 동그라미도 친 그런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초반이 지나고 중반쯤 넘어가면요.
더 이상 이름 확인이 필요치 않은 지점이 와서 이제 그 사본이 제게는 그저 가게도 책갈피로 전락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지점, 왜 이 가문의 인물들 각자의 이름은 가면 갈수록 덜 중요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런데도 소설의 구조는 왜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번에는 앞뒤 문장을 살짝 덧붙여서 이 문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인지까지 드러나도록 원문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자막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위쪽에 CC라고 표기된 부분을 누르시면 자막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길긴 한데요. 그래도 낭독해 보겠습니다. 아우렐리아노가 필라르 테르네라에게 사랑하는 여자의 이름을 말했을 때 그녀는 갑작스럽게 비둘기들이 구구구 울어대는 소리처럼 들렸던 옛날의 그 너털 웃음을 뱃속으로부터 터뜨렸다. 그녀에게는 비록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부엔디에 가문 남자의 마음속에는 신비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 가문의 역사는 끝없이 반복되는 하나의 톱니바퀴이며 그 축이 서서히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마모되지 않는다면 영원히 계속해서 회전하는 하나의 바퀴라는 사실을 한 세기에 걸친 카드점과 경험을 통해 배웠기 때문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녀가 미소를 머금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녀는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우선 문장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작품을 쉽고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요. 이 작품은 한 마을이 태어나고 한 가문이 번성하고 그 가문이 같은 욕망과 같은 이름과 같은 자리를 되풀이하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는데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운명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고독인데요. 그 고독은 대를 물려 100년 동안이나 이어집니다. 이제 오늘의 문장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문장은요. 소설의 결말부에서 마지막 아우렐리아노가 부엔디의 가문의 아주 오래된 인물인 필라르 테르네라를 찾아가 자신의 사랑을 털어놓는 장면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이 필라르 테르네라라는 인물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가계도상 아우렐리아노의 고조 할머니쯤 되는 인물인데요. 그녀는 부엔디아 가문의 형제 두 사람과 각각 관계를 맺고 가문의 혈통 안에 아이를 남긴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내 그 집안의 사람이 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부엔디아 가문의 바깥에 있으면서도 그 가문 남자들이 반복하는 근친의 욕망과 고독을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문장은요. 이 가문 남자들이 반복해온 지독한 욕망의 역사를 압축해 보여주는 문장이기도 하지만 선대의 인물인 필라르와 후대의 인물인 마지막 아우렐리아노를 한 장면에 배치함으로써 세대에 걸쳐 이어진 금기된 근친의 욕망과 고독이 마지막 세대에 이르러 다시 한번 마치 원형의 시간처럼 되풀이되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필라르 테르네라는요. 이 아우렐리아노가 사랑하는 여자의 이름을 대는 순간 오늘의 문장에서 보듯이 이 가문 남자들의 마음속에는
신비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간주하며 웃고 마는데요. 그러면서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녀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기다리고 있다고 토닥여 줍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이미 이 가문이 반복해온 욕망의 방향을 아는 것인데요. 사실 이 소설 속에는 부엔디아 가문의 100년에 걸친 운명을 미리 꿰뚫어 보았던 또 다른 인물이 존재합니다. 가문의 시작과 끝을 양피지의 암호로 기록해둔 신비로운 집시, 바로 멜키아데스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멜키아데스가 양피지에 부엔디아 가문의 운명을 적어둔 지성적 예언자라면, 필라르 테르네라는 한 세기의 경험으로, 몸으로, 그리고 카드점으로 이미 그 운명을 먼저 알아버린 육체적 예언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마지막 아우렐리아노에게 벌어질 앞으로의 일, 그 반복될 역사를 또 감지하게 되는데요. 내친 김에 결말까지 가보면요. 아우렐리아노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마란타 우르슬라가 혹시 자신의 누나는 아닐까 하는, 그녀와 자신이 혈연으로 이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도 그녀를 향한 사랑과 욕망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은 단순한 욕망이라기보다 이 부엔디아 가문 안에서 아주 드물게 피어난, 늦게 도착한 진짜 사랑처럼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이 사랑도 이 가문의 운명을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란타 우르슬라는 그의 이모였던 것인데요. 바로 이 반복되는 역사, 두 사람의 사랑과 욕망의 결과이자 대를 이어 내려온 근친의 결과로 돼지꼬리가 달린 아기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출산 과정에서 그는 사랑하는 우르슬라를 잃게 되고요. 그 충격에서 헤매는 사이 돼지꼬리 아기는 개미떼들의 공격을 받아 죽게 되는데요. 그렇게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러 아우렐리아노는 양피지에 적힌 자기 가문과 운명을 해독하게 됩니다. 즉 멜키아데스의 예언, 가문 최초의 인간은 나무에 묶여있고 최후의 인간은 개미에게 먹히고 있다는 그 예언을 목도하는 동시에 실현하게 되는 것이죠. 소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끝이 나는데요. 그렇게 여러 이름과 얼굴을 빌려 쉼없이 되풀이되던 100년의 고독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는 순간, 저는 이 마지막 장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 소설에서 이 마지막 페이지가 제게 주었던 감각을 아직도 잊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아우렐리아노가 양피지의 마지막 행에 도달하기 전, 이미 예언되어 있던 자기들의 세계가 영원히 사라지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던 그 순간을 읽어내릴 때의 독자로서의 감각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때 제 머릿속에 펼쳐진 장면은요, 양피지를 든 아우렐리아노, 그리고 마치 제게는 또 다른 양피지이자 거대한 암호문과도 같았던 이 100년의 고독을 읽고 있는 제 자신이 겹쳐지듯 동기화되면서 제 손에 들린 이 소설마저도 아우렐리아노가 사라지는 그 장면과 함께, 한 세계와 함께 바스라지며 환상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기묘하고도 마법적인 감각을 남기면서 소설이 끝을 맺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독자에게 남긴 마지막 장면으로서의 효과였는데요.
이 감각이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소설을 읽으신 분들은 어렴풋이 아실 것 같기도 합니다. 한 가문의 100년의 역사가 손에 쥔 문자들의 조합과 함께 바스라지듯 사라져버리는 그 감각. 이 마지막 장면이 주는 감각이 정말 매혹적으로 남아서 한동안 멍해지더라고요. 그렇게 100년의 고독이 제 손 안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는데요.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저는 상실감이나 공허 같은 감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환상통 같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저 이상하고 기묘한 세계에 빨려 들어갔다가 풀린 감각. 이야기의 마법에서 풀려나 마침내 현실로 되돌아온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소설 기법적으로 말할 때 흔히 나오는 말이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것인데요. 이 마술적 리얼리즘은 이 작품 속에서는 단순히 비현실적인 사건을 소설에 넣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자체가 이미 신화처럼 예언처럼 작동하는 것인데요. 아마 그래서 독서 후에 남는 감각도 이와 비슷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엄밀히 말하면요. 저는 이 마술적 리얼리즘을 문학 용어 그대로 의미 그대로가 아닌 전혀 다른 층위에서 실감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 속에서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고 죽은 사람이 계속 머물고 오랜 비가 내리고 아이가 돼지꼬리를 달고 태어나는 그런 상상력이나 기법적 측면에서 실감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장면에서 독자인 제게 실제로 일어났던 마치 물리적인 감각 같은 환상으로 직접 체험한 느낌이었는데요. 물론 제가 말하는 이런 느낌은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용어와는 내용이 전혀 다른데요. 이 소설은 감각의 층위에서도 마술적이다, 리얼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한동안 저는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제가 느꼈던 100년의 고독이 책과 함께 바스러지며 사라져갔던 그 환상을 시각화하면서 문득문득 감탄이 터져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감동이 아니고 감탄인데요. 저는 정말 소설을 읽다 보면 이 문학 작품들이 건드리는 층위, 그 입체적인 영토가 정말 다양하고 높고 끝이 없다. 인간은 정말 위대하다. 콜롬비아에 사는 한 작가의 정신세계가 이 정도였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작품은요, 한 가문의 이야기인 동시에 라틴 아메리카 역사에 대한 알레고리로도 읽히는데요. 저는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작품을 통해 그 대륙이 겪어온 지독한 고립감, 그 고독의 정서만큼은 아주 강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장 중심의 이 짧은 스크립트에는 결코 담을 수 없는 이 작품의 실로 거대한 규모만큼은 덧붙여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의 기록 시리즈가요. 초반 계획과는 달리 갈수록 길어져서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왕 길어진 김에 오늘의 끝인사는 오랜만에 오늘의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녀는 부엔디아 가문 남자의 마음속에는 신비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 가문의 역사는 끝없이 반복되는 하나의 톱니바퀴이며 그 축이 서서히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마모되지 않는다면 영원히 계속해서 회전하는 하나의 바퀴라는 사실을 한 세기에 걸친 카드점과 경험을 통해 배웠기 때문이다.